가사고라 해서 특별한 수업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죽습니다. 이 영상 지금 나중에 따님, 아드님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트럼프의 또 왼팔,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에듀테크 전문가들 모셔놓고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재미난 교육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그릿의 김원석입니다. 입시 컨설팅하는 박성영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테스트 나이테두의 오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젠다 안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슈인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 인류 중에서 가장 혁신을 많이 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덕분에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도 그렇고 아무도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목표했던 거를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페이팔이나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화성 가는 프로젝트나 사실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만들어낸다는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저희 채널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길래 이렇게 혁신적이고 그리고 뭐 가끔은 괴짜겠지만 그래도 공상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유년 시절부터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독특했다고 해요. 이혼 가정이었고 그리고 남아공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로 그리고 미국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줬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주도적 학습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타고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이 대단하죠. 제가 그 아는 동료가 테슬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야, 니네 사장님 어떠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의 프로젝트들을 본인이 직접 발표해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냥 뭐 회사의 비전 이런 게 아니라 연구하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정말 대단하죠.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그냥 부자뿐 아니라 일하는 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세계 탑 클래스인 분들은 되게 고충들이 많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가정에서 그리고 불우한 환경 그리고 뭔가 이제 또 열심히 했었던 뭐 이런 부분들 도전적으로 해야 DNA에 박혀 있는 분들이 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성공한 계층을 표본 집단화한 다음에 추적 연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표본이 많이 되는 게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난히 조실부모한 사람이 많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조실부모에서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좀 성공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조실부모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케이스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아버지가 고나리질을 덜하면 애가 성공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일정 부분 삶에서의 시련과 결핍이 그 사람의 극단적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는 부분들은 많이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대표님께서 뭐 유년 시절의 그런 이제 행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최근에 또 트위스터도 인수를 했잖아요. 진짜 그 세 개가 너무 다른 아이템들이고 너무 다른 기업들인데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테슬라에서 일하고 또 주말에는 스페이스X에서 가서 일하고 아 진짜 워커홀릭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일을 워커홀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워낙 그 아버지가 독특하시고 이혼은 10대 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집에서 뭔가 이제 자기의 도피처로 독서를 꽂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졌으면 거기서 이제 독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론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유기적으로 공상을 하고 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럼요. 사실 독서가 우리가 간접 경험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잘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었죠. 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로 유명한 걸로 하면 이제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독서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에 학생을 가꾼 데 있어서 뭐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일명 너드남
요즘 너드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한 가지에 집착하고 이제 계속 파고들고 교우 관계가 좀 좋진 않지만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 일론도 어렸을 때 누가 옆에서 부르면 계속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 귀에 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귀에 한 부분을 또 이제 절개 수술하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화가 있을 정도로 IT 쪽, AI 쪽 관련된 분들 중에서도 좀 뭔가 너드남 스타일들이 좀 개발자들로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흔히들 딱 개발자형 인재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후드티 쓰고 잘 씻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외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질은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애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도 막 학교 생활에도 저는 최근까지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뭐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결국에 본질을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진정한 너드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처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뭐 밤을 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을 그 몇 개월, 몇 년간은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잠도 줄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엄청 많이 쉬고 놀아야 되고 집중했다 풀어졌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했던 단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국어 공부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하다 힘들면 수학 공부하면 그게 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이는 거고 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론 입장에선 그게 노래하는 걸 수도 있고 춤추는 걸 수도 있고 즐거운 걸 돌아가면서 하니까 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할 수 있다.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 네. 100시간씩 하시고 계세요.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일론 머스크는 그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이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확실하게 지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계속 가동하면은 죽는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이 주제에 대해서 정희원 교수님이 되게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도파민 수용체의 어떤 기대 감각을 많이 낮춰놓음으로써 평소에 하는 일과 과업이라고 느껴지는 것들까지 즐길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의 맥락으로서 저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론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아주 다수를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즐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신 어머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공부 또한 어떻게 즐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실 텐데 저는 공부를 최상위권에서 하는 아이들은 힘들거나 정말 즐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로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감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대치동의 학생이었다면, 왜냐면 대치동에서 이제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재미난 상상 좀 해보게 되거든요. 대치동은 사실 그 우리나라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론이든 일론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대치에 와 있으면 스카이는 갔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입시에 최적화돼 있으니까 입시를 위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는 많이 먹였을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 정말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것 같지만 결국 한 2, 3년 폭발적으로 해서 스카이는 갔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를 갔을 것 같다. 원래 워낙 교육의 왜 천재니까요. 그 사람이 한국 수능 정도를 몇 년 공부 좀 덜 했다고 못 갔을 것 같진 않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카이 서울대는 당연히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치밀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치동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선생님들만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전략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저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결국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 이제 수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 과정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량 차이가 많이 나요. 영단어로 봤을 때 중학교 3년간의 양보다 고등학교 3년간의 수능까지 양이 10배에서 뭐 한 15배 정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정말 똑똑한 학생이면 수능은 3년이면 마스터할 수 있는 공부가 맞아요. 그 밑에 기본이 되어 있었다면. 근데 일론은 왜 어렸을 때 속을 썩였을 거 아니냐면 대치동 그걸 엄청 어릴 때부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의 학원 커리큘럼 상에서 엄청 오랫동안 애를 썩였지만 막상 3년이었으면 잘 됐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치동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속을 썩이는 그 유년이었긴 할 것 같아요. 유년 시절을 기록된 걸 잘 보면요, 편중되어 있는 과목만 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말고는 이제 언어 영역, 종교 영역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하는 걸 기피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 멀티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못 갔을 것 같다, 스카이도 좀 잘 못 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예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거를 빠르게 잘 달성해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한국 사회였으면 대학까지 일단 가보자고 갔겠죠. 중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겠죠. 아버지한테 쫄라서 미국을 이민 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남아공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시민을 먼저 취득을 하려고 캐나다로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바뀌어져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힘은 굉장하다. 요거는 진짜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경을 벗어나는 그 힘. 근데 대치동이나 뭐 이런 목동이나 보면은 엄마들이 많이 짜주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나 학원 보내주세요. 난 여기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엄마들도 많이 짜주시고요.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 성과가 확실히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굳이 주도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성적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그게 내재 동기랑 외재 동기로 구분이 돼요. 내재 동기는 내 안에 동기가 있는 거라서 내가 주변 환경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연이 있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고요. 외재 동기는 내가 이걸 하나를 끝냈을 때 주어지는 외적인 보상들에서 동기가 나오는 경우를 말을 해요. 대치는 분명히 외재 동기는 아주 강력해. 내재 동기 또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기는 해요. 왜냐면 내 주변이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이 다 잘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기대값이 다 높아요. 그럼 나도 그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 외적으로 둘 다 유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동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동은 또 대치동에 전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목동만 한정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두 친구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또 좋은 대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가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뒤에 대학교를 봤을 때는 확실히 둘의 차이가 거기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 생활 동안 보면은 진짜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뭘 좋아하고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지 부모님이 알려주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취업할 때나 그 이후에 봤을 때 그 둘의 성향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부모님이 뒷목을 잡으셨고요. 저도 되게 걱정도 많고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후회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갔을 때 그냥 남들이 시키는 일, 남들이 하는 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갔을 때 잘 안 돼도 내 선택이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창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일론 머스크처럼 크길 바라실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보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안정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담보하지 않되 일론 머스크 성향의 아이로 키우겠는가 아니면 보편적 대한민국 전문직으로 키우겠는가로 봤을 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보편적 전문직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아버님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좀 달라요. 전 깨어 있어요. 만약에 제 아이가 지금 이제 7살인데 요즘 막 피아노를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그때는 저는 흔쾌히 결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요거 요즘 요거 한다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엄마들의 그 정보통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되게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애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좀 주체성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 예체능과 인문계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 예체능을 과감하게 밀어주실 용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 영상 지금 나중에 따님, 아드님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님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체능은 또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고민되네. 그러니까 방송을 떠나서? 생각보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거기서 꼬꾸라지세요. 생각보다 다들 그런 도전적인 삶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또 만나보셨을 텐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부분 뭐 많은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삶을 하는 거를 바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일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많이 기회를 주고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놔두고 이런 부모님들도 가끔 있죠. 아주. 저는 약간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뭐 예체능에서 사실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저는 돈이 많이 들 정도의 예체능 실력이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뛰어나면 어디선가 누가 후원을 하든지 본인이 돈을 벌어가면서 하겠죠. 그래야 진짜 좋아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고. 타고난 영역이 있는 게 사실 예체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대답을 좀 망설였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 좀 말을 하자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면은 부모님이 아무리 정석대로 가라고 해도 계속 엇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포기하시고 그냥 잘 살겠지 믿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 10년 안에 비슷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 프로게이머 시장, 스타크래프트. 그거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하는 거 부모님들이 막 혼내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들이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돼서 연봉 10억씩 받고 한 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그 아이돌들 공부 안 하고 이랬던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가수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중 가보니까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재능이 있으면 저는 결국은 그 길로 알아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이 변하니까 시장이 원하는 또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더 나아가서 AI나 아니면 뭐 프롬프트를 잘 짜는 사람, 그걸 활용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변하는 것처럼. 네, 같은 맥락에서 조금 이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영재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거나 체육을 잘하는 걸 영재로 생각하는데 그 미국의 교육과정 보면은 어떤 감각적인 게 뛰어난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다양한 영재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장 뛰어난 영역의 일을 잘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까 말한 대로 치우쳐져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또 외국에서 또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미국 교육과정인 국제 그 대안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고요. 한국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커리큘럼이 교육부에서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마다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활동 같이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미국의 학교는 3분의 2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3분의 1은 학교가 재량적으로 알아서 어떤 수업이든 만들어서 학생들이 만드는 수업도 있어요. 이렇게 자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나오고 재밌는 학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조금 이제 그런 추세로 좀 변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을 보거나 2028 대입 개편안에 어떤 암기의 영향력을 계속 축소하고 창의사고의 영향력을 늘려가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른 측면이 정부의 대학 주도 능력이 좀 큽니다. 사실 미국 대학은 기여입학제도 등등도 있고 해서 대학이 자립성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지원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장학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 혹은 어떤 공립교육은 공립교육대로 살도록 놔두고 대학은 알아서 선발하도록 놔두고 이 상호 간의 어떤 유연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도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만드는 동시에 대학 교육 또한 확실하게 매칭시켜야겠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유연성이 훨씬 떨어지기는 하죠. 그러면 일론 같은 인재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을 벗어나라. 동의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와 같이 키우고 싶다면 국내 교육은 적합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거를 탈피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제도들이 자사고와 특목고인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자사고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자사고 출신. 저도 똑같이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사고라 해서 특별한 수업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뭔가 이제 자율적으로 일반 교육과정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시절의 자사고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게 자사고도 시대를 타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나아졌고 또 자사고마다 경향이 있어요. 이게 수능을 많이 보는 자사고는 사실 일반고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수시에 완전 올인된 자사고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천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학교도 어쨌든 비용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재단이 아주 돈이 풍부하게 많아서 외부 강사나 외부 교육 과정을 도입할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사고의 취지와 같은 교육 과정들이 좀 나오는데 재단이 특별하게 돈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의 교육색 자체가 수능 중심이면 일반고랑 거의 비슷하죠. 좀 약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시려고 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그 국내에 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등학교를 부모님들이 보내는 이유가 좋은 대학교를 진학시키기 위해서지 않나요?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케이스 많이 봐서 저희 학교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영재학교는 확실히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대학의 최상단인 의대 입학을 막아버림으로써
진짜 과학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만 모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좀 혁신적으로 영재학교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영재학교는 타이틀상으로 보통 과거들을 얘기를 합니다. 국내와 외국에 대한 그런 교육 문제들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머리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라든지 뭐 스타링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그런 비슷하게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대표님이 어떤 일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 AI 관련해서. 그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되게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내가 이제는 머리에서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은 너무나도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그 정보를, 많은 정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할지 찾는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교육 동영상도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학습하고 싶은 거를 질문을 하면은 그 학습된 부분만, 그 알려주는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주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대략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에드아스트라라는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처럼 그 스페이스 X 내에 학교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에 일부 동의는 하고 일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외국어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해요. 외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예 그냥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공학자들이 와서 수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뭔가를 학습하고 외우고 그걸 보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생겼을 때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지, 이거를 내가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 시장이 더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갖고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중에 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있는 영상들도 다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영상들도 찾아주는데, 이 시스템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들은, 저는 대학 영상이나 이런 학원 영상 같은 경우에 검증된 분들이 고품질의 영상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더욱더 접근성이 쉬운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문제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요즘 틱톡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고품질의 영상들을 잘 찾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은 학생들한테 더욱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들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떤 AI 또 기술들? 네, 저희는 나이테듀라는 회사고요. 나를 이해하는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확실히 알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는지, 찍었는지, 착각했는지, 잘 모르는지를 구분해내는 솔루션이고요. 이제 AI가 와서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이 AI를 이기는 거는 메타인지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AI가 준 정보를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 내가 무엇을 정말 얼만큼 잘 알고 있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런 메타인지를 문제마다 주는 거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메타인지 OMR이나 메타인지 단어장 같은 앱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도 받은 기술이라고 네, 지금 들었어요. 특허가 다 등록이 됐고요. 계속적인 추가 연구 개발하면서 특허를 계속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학교나 이런 학원 시장 이런 데에서도 접목이 좀. 네, 학원에는 지금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교육에도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랑 같이 법인 세우는 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 과제, 숙제 이거 때문에 엄청 다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현장의 반응들은 어떠세요? 대부분 이제 애들이 많이 찍어오는 애들이 많은데, 찍어오는 게 전면적으로 없어지고요.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몇 문제 안 틀리는데, 저희 방식으로 하면 헷갈리면서 맞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기 때문에 약점이, 빈틈이 없어지고요. 중2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풀이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 전략을 세워주고요. 하위권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흥미와 재미를 줘서 공부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의 약점이 보일 거 아닙니까? 선생님의 이제 가장 큰 능력은 사실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의 파악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해주니까 선생님들은 엄청 편하시죠.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교육 시장에서의 가장 대표적 사례기는 해요. 둘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케이스에는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역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들 싫어하시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와도 맥락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교육상의 최적화의 단계는 개인별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이 대표님의 케이스에는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학생의 엄청난 데이터를 추적하는 역량이에요. 학생 한 명이 엄청나게 순간순간 많은 학습적 데이터를 남겨요. 시선 혹은 마우스의 이동, 뭐 기타 등등 그것들을 다 데이터로 정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건 교사는 불가능하죠. 인공지능은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긴밀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제공하는 것까지 너무 훌륭한 모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올해도 에듀테크 박람회 뭐 이렇게 좀 많이 쭉 다녀봤는데요. 보면은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뭐 메타버스를 넘어서서 실제 그 게임 형태로 많이 문제를 풀고 뭐 이제 캐릭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의 첫째 아들이, 애들은 막 뒤집었다가 넓었다가 자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못 뒤집어서 죽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아기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미친 듯이 펑펑 울었대요. 막뭐 늑대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판다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학습을 게임으로 통해서 했을 때 그게 과연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흔히들 생각하는 게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 일을 게임처럼 해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했을 때 리워드를 얻고, 그러한 전반적인 환경 자체를 좀 게임처럼 만들면은 그거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실제 내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과제를 달성했을 때 그거에 적절한 거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또 흥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에듀테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행성 있는 게임들, 그래서 뭔가 럭키를 바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한히 어떤 거를 반복하는 뭐 몹사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 낭비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게임은 게임마다의 어떤 룰과 체계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빨리 파악해서 내가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이런 거는 단지 게임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바람직하고 학습하고 연계됐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말했듯이 사행성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전 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석사는 교육공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게임적 요소와 게임은 달라요. 학습에서 이거를 하나 성취를 했을 때 보상이 온다라는 건 게임적 요소인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를 게임적 상황으로 게임 내에서 풀어내는 건 이건 게임이거든요. 게임적 요소는 저는 이제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안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게임적 요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상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외제 강화거든요. 근데 외제 강화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내재 강화를 해야 된다, 내적 동기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이것도 반대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다. 왜냐면 학습에 흥미를 어떻게 처음부터 가지겠냐, 어려운 건데 외제 강화 좀 하고 게임적 요소 추가하는 건 너무 좋다. 다만 학습 자체가 게임이 되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게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각적 요소들을 삽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생의 보상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유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맛보게 되면요, 그것보다 건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하기 힘들어져요. 약간 도파민 중독처럼. 정확하세요. 그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영상을 본 사람은 책을 읽기 힘들듯이 게임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은요, 건조한 학습을 하기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론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 거냐면요, 그냥 디바이스로 책을 읽는 것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디바이스랑 친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 나이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게임적 요소가 친숙해지면 당연히 게임과 더 친숙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직상에 저는 그 별로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토론할 때 그 디바이스 아이들한테 주는 거 굉장히 늦추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근데 또 이제 어쨌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이제 대표님들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 근데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시각을 추적을 해서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학생은요, 게임적 요소랑 접촉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학습적인 요소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만 인공지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없고 어차피 인간은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게임적 요소를 디지털 안에서 하는데 그게 학습과 직결이 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해요. AI 교과서가 근데 지금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했다가 보조 역할로 조금 이제 결정을 미루고 있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 좀 하시는지? 너무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좀 약간 밀어붙이기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교과서 나와 있는 것도 보면 AI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그 디지털화 한 거죠. 물론 출발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잘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AI 교과서를 애들이 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감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신데 저도 AI 에듀테크 쪽에 있으니까 AI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조차도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너무 기술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그치만은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을 가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갈 수 있을지를 저희 회사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쪽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화두가 됐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도 나오더라. 아니면 미래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좀 그리는 전망이 좀 있으실까요? AI가 교육에 적용되는 게 사실 저는 에듀테크 쪽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실제로 챗GPT에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되게 빠른 정보를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챗GPT에서 받은 학습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구글에서 직접 찾아보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나와요. 그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죠. 옛날에는 뭐 지도를 찾고 길을 가면은 나중에는 그 길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어서 없으면은 많이 갔던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에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 해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는지가 훨씬 더 좋은 교육이니까 그거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챗GPT에서 좀 한 발 나아가서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들을 밑에 주석으로 달아줍니다. 사람이 한 번 더 그 주석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답변을 해주지만은 그 답변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학생이 확인을 해서 좀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좀 있는데요. 교육 쪽에서는 저는 결국은 정보를 주는 게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에 가까운 거죠.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하는데 좀 더 힘이 덜 들게 그리고 어차피 정보 찾아야 되는데 빠르게 정보를 주고 학생은 판단하게 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계산하기 싫으니까 계산기를 줘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AI는 교육에 있어서는 도와주는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교육을 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AI가 가는 길은 단 두 가지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파생되는 것들이고 결국은 학생의 개인화랑 데이터 수집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컴퓨터 안에 갇혀있는 AI가 교육에 있어서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분야가 그냥 확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학생이 답을 입력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어떤 움직임과 시선과 혹은 그 사이의 텀과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고, 개인화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교육 매체를 제공하는 것에 넘어가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선별을 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이 알고리즘을 짜는 것들, 그 어떤 세부된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외국어 교육 분야, 특히 어플 분야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고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어플들을 보면 사실 조금 더 섬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딱 쭉 얘기를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교육도 업에 관련된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인물 일론 머스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주도적인 인생 설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추진력들을 이제 저희가 공통점으로 좀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기의 주도성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이제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토론에 대해서 주제를 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재밌는 주제로 시작했지만은 되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걸 보면은 어머니가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렇게 위인전을 사러 같이 갔어요. 거기서 빌 게이츠에 대한 책이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처음 들어봤으니까 토3이었는데 그때 그 책을 파시는 분이 되게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중간에 빌 게이츠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애플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나오면서 애플을 되게 까내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애플이 이렇게 빵 뜨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티븐 잡스를 따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을 보고 그것처럼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의 성공 스토리가 있고 각각의 이런 주체들마다의 개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개인화된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이 사실 대신 찾아주기는 힘들고요. 책을 통해서 간접 독서하고 좋아하는 게 생기면 한번 부딪혀보게 하고 해보게 하고, 그럴 때 너무 도와주지 마시고, 왜냐면 하다가 잘 안 되고 본인이 극복해야 결국 자기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나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할이 과대하게 보이는 거는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유난히 유초등 시장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체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는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이 교육 전체를 바꿀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의 교육으로 올라오고 나면 인공지능 역할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 분야의 교육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좀 견질하시면 좀 밸런스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나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또 생각보다 덜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교육 전문가 그리고 AI 교육 기술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제도 저희가 또 재미난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서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